SJ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 회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지상의 세계보다 몇 도는 더 낮은 듯했다. 거대한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잘 만들어진 미니어처 세트 같았고, 그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박 회장은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여왕과도 같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금 단 하나의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들, 박진우에 관한 비밀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아들의 최근 동향은 그녀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과 기대를 모두 배신하는 것들이었다. 정략 결혼의 파트너였던 윤서연에게 진심으로 빠져 공식 석상에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일.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 때문에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마저 내던져버린 어리석은 선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들 박진우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든 SJ그룹이라는 왕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왕이었다. 그리고 윤서연과의 결혼은 그 왕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그녀가 신중하게 선택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행마였다. 윤서연은 그저 정치 가문과의 연결고리를 위한 희생되어도 좋은 폰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쓸모없어야 할 폰이 이제 그녀의 왕을 위협하고 체스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신의 손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아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나약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고, 경영에 있어 가장 불필요하고 위험한 변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깟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고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감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군주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잘못된 행마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만 했다. 왕을 직접 움직일 수 없다면 왕을 현혹하는 저 위험한 폰을 먼저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존재를 이 체스판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눈빛이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가장 은밀한 일들을 처리해온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비서, 내 며느리 윤서연에 대해 다시 조사해. 김비서는 수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 이미 한번. 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이번엔 달라.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건 그녀의 신상 정보가 아니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야. 그녀의 가장 아픈 과거,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 그녀의 아버지가 졌던 빚의 액수, 그 빚을 받으러 갔던 채권자들의 이름, 심지어 그들이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그들을 비웃었던 이웃들의 증언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녀의 명령은 잔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SJ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냉철한 결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으니까. 전화를 끊은 그녀는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윤서연의 과거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 그 자체를 흔들어야만 했다. 신뢰라는 이름의 가장 견고한 성벽을, 의심이라는 이름의 가장 작은 균열로부터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두 사람 사이에 교묘한 오해를 만들어낼 다음 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체스판이 다시 그려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말들을 가장 효율적이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윤서연이 제 발로 이 집안을 나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사랑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여 다시 완벽하고 냉철한 왕으로 되돌려 놓는 것. 박진우와 윤서연은 자신들의 굳건해진 사랑 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그 행복을 시기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정교한 그물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박 회장의 체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첫 번째 희생양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젖어 있는 윤서연이 될 것이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수는 체스판에서 가장 교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말인 나이트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와 윤서연 사이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신뢰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의 갓 시작된 사랑이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아직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태강그룹의 외동딸 강소희를 그 미끼로 이용하기로 했다. 강소희는 미국에서 MBA를 수료하고 최근 태강그룹의 신규 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된 재원이었다. 그녀는 윤서연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여자였다. 그녀는 당당했고 화려했으며 비즈니스 세계의 언어에 능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박진우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박 회장은 SJ그룹과 태강그룹의 새로운 합작 프로젝트를 핑계로 박진우와 강소희를 공식적인 파트너로 묶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보안 유지를 핑계로 두 사람이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어머니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강소희를 그저 능력 있는 사업 파트너로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거침없는 추진력에 감탄했고 오랜만에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프로젝트와 강소희에 대한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에게는 어떤 비밀도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윤서연 역시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자신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에 오히려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순수한 믿음은 박 회장이 설치해 놓은 다음 덧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윤서연은 한자선 바자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박 회장과 절친한 친구이자 상류층 가십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마나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그 마나님은 아주 우연이라는 듯 교묘하게 그녀에게 접근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최근 상류층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돌고 있다는 한 온라인 가십 사이트의 기사가 떠 있었다. SJ그룹의 황태자 박진우와 태강그룹의 후계자 강소희, 세기의 비즈니스 커플 탄생 예고. 자극적인 제목 아래에는 박진우와 강소희가 함께 있는 여러 장의 파파라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함께 웃으며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조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가 그런 그녀의 어깨 위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은 누가 보아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지극히 친밀하고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윤서연은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박진우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것은 분명 어떤 오해일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열등감과 불안감이 독초처럼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소희는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당당한 자신감, 명망 있는 가문, 그리고 박진우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녀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어쩌면 박진우가 진짜로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저런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그녀는 박진우 앞에서 더 이상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강소희와 함께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자신도 모르게 그를 의심하고 그의 모든 말을 캐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차가워졌는지,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들의 관계가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박 회장의 첫 번째 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의 견고해 보이던 신뢰의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박 회장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은 동시에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 강소희라는 나이트를 움직이는 동시에 윤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훨씬 더 어두운 룩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김 비서는 박 회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한번 윤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의 조사는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난번의 목적이 사실 확인이었다면 이번의 목적은 무기 수집이었다. 그는 SJ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16년 전 윤 의원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사건의 가장 깊고 어두운 부분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당시 윤 의원의 파산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인 법원 기록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채 기록, 그리고 당시 윤 의원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악덕 사채업자들의 행방까지 추적했다. 그는 돈을 미끼로 그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로부터 당시 윤 의원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의 가족들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수집했다. 그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펜트하우스 안에 윤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 회장이 던져놓은 첫 번째 미끼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향한 의심과 강소희를 향한 질투심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으려 노력했지만 가십 사이트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사진들과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강소희의 완벽한 모습이 그녀의 믿음을 좀먹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그가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강소희와 함께 있었던 것인지 상상하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의 의심은 그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싫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안의 싹을 잘라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가 세상에 까발려지기 위해 발굴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김 비서는 박 회장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 한 부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원했던 모든 무기들이 담겨 있었다. 윤 의원이 채권자들에게 보냈던 자필로 쓴 비굴한 탄원서 사본, 당시 살던 집의 가구들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던 이웃들의 인터뷰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윤서연이 학비를 벌기 위해 낡은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다는 가슴 아픈 기록까지. 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어떤 표정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연민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적국의 약점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읽듯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뿐이었다. 그녀에게 윤서연의 아픈 과거는 그녀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에 불과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모든 내용에 만족했다. 그녀는 이제 윤서연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좋은 무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법이다. 그녀는 이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체스판의 다른 말들을 움직여 상대방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 자료들을 이용해 상류층 부인들 사이에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도록 해. 윤서연이 얼마나 근본 없는 집안의 아이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과거를 숨기고 있는지를, 단 소문의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해야 할 거야. 그녀는 이제 윤서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박진우가 사주었던 라일락 나무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를 보며 그들의 흔들리는 관계가 이 나무처럼 다시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발밑 땅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지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박 회장의 잔인한 체스 게임은 이제 막 중반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박 회장이 뿌린 의심의 씨앗이 윤서연의 마음속에서 불안의 싹을 틔우고 있을 무렵 그녀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이 사교계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다. 박 회장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층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자 여론이었다. 그녀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해 윤서연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에 윤서연을 의도적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충직한 시녀들인 다른 재벌가의 부인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내 며느리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이이니 너희들이 잘 좀 가르쳐 주렴. 그녀의 그 말은 윤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조롱해도 좋다는 우아하고도 잔인한 허락이었다. 바자회에 도착한 윤서연은 처음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이전까지 그녀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거나 혹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묘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유니온 딸이라며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던데 용케도 시집은 잘 갔네. 그녀를 향한 공격은 박 회장의 오랜 친구인 한만화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주 친절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윤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 새아기, 얼굴이 반쪽이 됐네. 시댁 생활이 많이 힘든가 봐. 하긴,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그녀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날카로운 비수였다. 다른 부인들도 그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교묘하게 그녀의 아픈 과거와 집안의 상처를 들쑤셨다. 얼마 전에 나온 가십 기사 봤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도 진우가 곁에 있어서 든든하겠네. 요즘 진우 씨가 태강그룹 강소희 본부장이랑 일하면서 아주 생기가 넘친다던데.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말은 꿀 속에 감춰진 독과도 같았다. 그들은 윤서연의 자존감을 짓밟고 그녀와 박진우 사이를 이간질하며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윤서연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피할 곳 없이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어야 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 속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박진우는 다른 기업 총수들과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나누느라 그녀가 겪고 있는 이 미묘하고도 잔인한 집단 따돌림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간간히 그녀를 쳐다보며 다른 부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아직 사교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 뒤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마침내 한 부인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윤서연이 들고 있는 와인잔을 보며 마치 가르치듯 말했다. 새아기는 아직 잘 모르나 보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저가 와인은 마시지 않아. 격이 떨어지거든. 그녀의 그 모욕적인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윤서연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박진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차갑게 식어있는 분위기와 아내의 굳은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모욕했던 그 부인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에게 무슨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등장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작은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당신들이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와인보다도 더 귀하고 비싼 와인입니다. 격이라는 것은 가격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의 그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일침에 부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보호는 고마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진 상처와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박 회장의 두 번째 수는 또다시 성공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심의 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윤서연을 향한 사회적 고립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박 회장은 이제 체스판의 다음 말을 움직였다. 그녀는 아들 박진우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그의 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일에서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이 결국 그 원인 제공자인 윤서연에게 향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녀의 공격 목표는 박진우가 SJ그룹의 미래라 부르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꿈이자 그의 비전이었고 그가 SJ그룹을 한 단계 더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박 회장은 바로 그 꿈을 아들의 눈앞에서 직접 짓밟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는 사전에 포섭해둔 이사들과 함께 박진우의 프로젝트가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아주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예산 초과 문제,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수익성까지 모든 것을 문제 삼았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서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회의 내내 박진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공격들을 필사적으로 방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 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그의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평생을 바쳐 충성해온 이 왕국에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있었다. 마침내 박 회장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향해 말했다. 박 이사, 나도 자네의 열정과 능력을 믿고 싶네. 하지만 최근 자네의 경영 판단력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흐려져 있어. 혹시 사적인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녀의 그 말은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짓밟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그 말에 회의장의 모든 분위기는 그녀의 편으로 넘어갔다.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사생활과 경영 능력을 연관지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그의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라는 이름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텅 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지독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완전히 패배했다. 그는 이 모든 분노와 좌절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박 회장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인 윤서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어둡게 그늘져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술이라도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 윤서연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좋아하는 위스키가 담긴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으로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작고 따뜻한 어깨가 오늘 하루 그가 겪었던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그 거창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이 여자와 함께하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을, 이 따뜻하고 고요한 시간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박 회장의 계획은 또다시 빗나갔다. 그녀가 아들에게 안겨준 시련은 그를 윤서연에게서 떼어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그녀에게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가 다 이겨낼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를 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 회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 말을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이성이 아닌 윤서연의 가장 약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윤서연의 아픈 과거가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독화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잔인한 공격을 위해 지난 며칠간 김 비서가 수집해온 무기들을 꺼내 들었다. 며칠 뒤 윤서연은 앞으로 배달된 익명의 소포 하나를 받았다. 소포는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의 선물일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16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악덕 사채업자에게 썼던 자필 대출 신청서와 각서 사본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비굴하고도 절박했던 애원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혔던 끔찍한 계약 조건들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아래에는 작은 타이핑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과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지워지지 않아. 당신이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윤서연은 이 잔인한 선물의 발신인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으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쳐들어와 닥치는 대로 물건을 부수던 험악한 남자들.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아버지의 지친 등. 그리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그리고 박진우의 사랑으로 간신히 치유되고 있던 상처가 박 회장의 그 잔인한 한수에 다시 속수무책으로 터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국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불행과 상처만을 가져다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자존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간신히 되찾았던 세상에 대한 희망은 다시 짙은 절망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박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같은 아내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는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낡은 서류들과 그 한가운데에 영혼이 무너져 내린 듯 웅크리고 앉아 있는 윤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직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를. 그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크게 분노했다. 그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그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장 아픈 상처를 이렇게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헤집어 놓는 것은 그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서류를 구겨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윤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있잖아.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잔인한 독재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다. 그는 우는 아내를 품에 안은 채 타워 팰리스의 가장 높은 곳,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여왕의 성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박 회장의 독화살은 윤서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박진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의 사자를 깨우고 말았다.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적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전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 회장이 쏘아 올린 독화살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박진우는 회사에서, 윤서연은 집에서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려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 속에서 그들의 관계에도 보이지 않는 피로와 오해가 쌓여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바로 그 미세한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진우는 어머니의 방해 공작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이사들을 규합하고 프로젝트의 명분을 되찾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태강그룹의 강소희 본부장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사회에서 박진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물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무나도 바쁘고 지쳐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을 윤서연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는 그저 오늘도 소희 씨와 늦게까지 회의를 해야 해.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단순한 업무 보고였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윤서연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가십 사이트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사진들과 사교계 부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녀의 불안은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올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모든 상황이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그녀가 모르는 그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 또다시 홀로 버려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애써 억눌러 왔던 불안이 폭발하고야 말았다. 그날도 그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윤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도 강소희 씨와 함께 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응,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 왜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매일 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당신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세계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여자는 너무나도 쉽게 당신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외침은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불안과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이 담긴 절규였다. 그녀의 그 갑작스러운 비난에 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그의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었다. 지독한 배신감과 서운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당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 또한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고. 그의 그 말은 윤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의심해요.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어머니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당신 옆자리에는 나 같은 여자가 아니라 강소희 같은 여자가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불신을 비난했고 그녀는 그의 무심함을 원망했다. 그들이 애써 봉합해 놓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그들의 싸움 속에서 다시 터져나와 서로를 핥히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었다. 한참의 격렬한 싸움 끝 그들 사이에는 다시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마치 처음 보는 원수처럼 쳐다보았다. 박 회장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오해의 폭풍은 그들의 갓 시작된 사랑을, 그리고 위태롭던 신뢰를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렸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박진우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의 사랑이 결국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헛된 꿈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들의 격렬했던 싸움은 펜트하우스에 깊고 차가운 상처를 남겼다. 박진우는 서재에, 윤서연은 침실에 틀어박혀 서로를 피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윤서연은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를 비난했다는 후회에 휩싸였다. 그들의 관계는 박 회장이 의도했던 대로 최악의 파국을 향해 치닫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독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박진우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는 상처 입은 감정 뒤편에서 냉철한 경영자의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자신과 윤서연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분석하듯
체계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강소희와의 스캔들, 사교계의 루머, 자신의 프로젝트 좌초, 그리고 그녀에게 배달된 익명의 소포까지. 그는 모든 사건들의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했으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와 윤서연을 갈라놓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가진 사람은 SJ그룹 내에서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는 사라졌다. 대신 그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판을 뒤엎을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의 지시는 윤서연이 아닌 바로 자신의 어머니 박 회장을 향한 것이었다. 최근 내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철회한 투자자들의 뒷조사를 해. 그리고 윤서연 씨에 대한 가십 기사를 처음 유포한 언론사를 찾아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배달되었던 소포의 발신지를 역추적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그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여전히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내와의 불화로 괴로워하는 아들 연기를 계속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아들이 제 발로 자신에게 돌아와 무릎 꿇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무서운 덫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진우는 또한 윤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날 밤 그녀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주 어렵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이성을 잃었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용서해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서연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 그녀에게 섣부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나를 믿고 기다려줘. 내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그의 그 굳건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그녀는 다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마침내 김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그의 예상대로 프로젝트에서 투자를 철회했던 투자자들은 모두 박 회장과 비밀스러운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윤서연에 대한 가십 기사를 유포했던 언론사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배우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김 비서는 윤서연에게 배달되었던
소포의 발신지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 소포는 박 회장의 개인 비서가 현금으로 고용한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보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 영상까지 확보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어머니와 단판을 벌일 생각이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체스 게임을 이번에야말로 끝낼 작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여왕에게 맞서는 반역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손에 쥔 증거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단판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공간, 바로 펜트하우스로 그녀를 직접 호출했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복종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왕에게 맞서는 독립된 왕국의 군주였다. 박 회장은 아들의 당돌한 호출에 불쾌했지만 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꺼이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아들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발밑에 엎드릴 아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행동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마치 제3자의 사건 파일을 보고하듯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거실의 대형 스크린 위에 그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박 회장의 개인 비서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돈 봉투와 함께 익명의 소포를 건네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포의 수신인은 바로 윤서연이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설명해 보시죠. 어머니, 이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 프로젝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사들을 매수하고 제 아내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역시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자신의 깊은 뜻이었다고 그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 근본 없는 계집에게 빠져 내 인생과 그룹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노름은 너 같은 왕이 될 사람에게는
족쇄일 뿐이야. 나는 단지 네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완벽한 내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사랑에 매였다고 강변했다. 그녀의 그 뻔뻔한 자기 합리화에 박진우의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자신을 평생 지배해온 그 거대한 권력의 화신을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자리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권력을 위해 사랑을 버리는 냉혈한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왕의 자리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그 말은 어머니의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의 정이 아닌 적을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제 아내를, 그리고 제 인생을 흔들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 역시 어머니를 더 이상 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SJ그룹의 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의 그 선전포고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손을 물어뜯는 호랑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패배한 여왕처럼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다. 박진우는 그녀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무서웠던 적과 싸워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이제 정말로 홀로 서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다가와 그를 감쌌다. 윤서연이 말없이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안아주고 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펜트하우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진우는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어머니를 향한 그 잔인한 선전포고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단단했던 기둥을 제 손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해방감과 함께 깊은 슬픔과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등 뒤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윤서연의 온기에 기대어 길고 긴 시간 동안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마음을 추스르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서재에서 김비서가 가져왔던 그 비밀스러운 서류철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자신이 지난 며칠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진심이었고, 그녀를 향한 완벽한 신뢰의 증표였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는지,
어떻게 언론을 이용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소희를 이용해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는지를 수집된 증거 자료들과 함께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지난 며칠간 윤서연을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가 늦은 밤까지 강소희와 함께 있었던 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그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박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 역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둘 다 아직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이 서툴렀던 것뿐이야. 그의 그 따뜻한 위로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내렸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마지막 남은 오해와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박 회장의 잔인한 계략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믿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지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의 싸움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 회장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맞서 싸울 것이었다. 박진우의 냉철한 전략과 윤서연의 따뜻한 지혜는 그 어떤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지난번에 어색하고 상처만 남았던 식사와는 달랐다. 그들의 주방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파리에서의 유학 생활과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라는 그녀의 꿈에 대해,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뤄나갈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는 듯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윤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울게 만들지 않을게. 약속해. 그의 그 맹세에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의 체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더 잔인하고 강력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뿌리 내렸으니까.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적의 연합군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